기관의 눈에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코스피,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뭐 과거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그렇지만 지금 뭐 거의 최고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분입니다. 내년 전망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 그 전망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굉장히 스마트하신 대신증권의 이경민 투자전략팀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오늘 2020년 마감일입니다.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뭐 네. 기분이 어떠세요? 왜 그런 겁니까? 이거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올라가도 되는 거죠? 네. 뭐 증시가 올라가는데 그러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뭐 워낙 지금 수급 구조가 굉장히 탄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대외 불확실성보다는 국내 수급 동력이 시장을 계속적으로 상승으로 이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장 초반에는 미국 증시 분위기의 편승에 약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이내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어제 대규모 매도했던 금융투자의 순매수 전환이 시장의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12월 중순 이후에 이제 2,730포인트, 2,280포인트 박스권 등락하다가 2,800을 벗겼고 그런데 사실은 좀 급하게 올라가는 측면이 있다고 뭐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이 원동력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지난주 후반부터 좀 정체를 보였던 코스피를 레벨업시킨 동력은 금융투자에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어제까지 배당락 직전까지 금융투자는 2조 원대 순매수를 기록했거든요. 특히 삼성전자의 특별배당 기대감이 배당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면서 금융투자 중심의 프로그램 매수세가 대거 유입되었고 그로 인해서 시장의 상승이 강하게 나타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그리고 오늘은 왜 오르는가? 대주주 요건을 좀 회피하려 했던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코스피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2,850선마저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면 지금은 배당락 전후를 거치면서 국내 수급 변수, 그러니까 외국인의 매매 패턴보다는 국내 수급 변수가 시장을 좌지우지했고 현재로서는 금융투자의 순매수에 이은 개인 투자의 대량 순매수가 코스피 상승을 계속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우리 팀장님 그 12월 초에 그 저랑 말씀 나누실 때 이제 귀사에서 코스피 목표 지수를 이제 3,080 정도로 설정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근데 3,080은 사실은 조금만 올라가도 3,080이란 느낌이 좀 들어요.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수정하실 거예요? 아니면은 어떻게 유지하실 겁니까? 저희는 코스피 상단을 더 열어놓을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좀 구체적인 포인트를 제시드리지는 않고 있지만 제가 연간 전망을 하면서도 언급드렸던 부분들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확대될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왔거든요. 이렇게 본다면은 최근 워낙 가파른 상승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는 부담이다, 과열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상승 여력은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이익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지는 만큼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지는 만큼 코스피 상단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대신증권에서는 코스피를 3,080포인트로 목표 지수를 제시드리긴 했지만 2021년은 3,000시대의 진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080포인트까지 갔다가 시장이 꺾이고 3,000 밑으로 가는 게 아니라 3,000시대로 들어간다. 2021년은 라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3,000 이상 그 높이를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그 최근 리포트를 보면 글로벌 증시 중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 거래소 코스피 강세를 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뭡니까 배당 성향도 좀 높아지고 그다음에 지배 구조의 이슈도 조금 좋아지는 것 같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ESG를 좀 시행하고 있어서 밸류에이션이 좀 높아지면 좋겠는데 그래도 미국 시장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유럽 시장도 있는데 특히나 한국 시장이 조금 더 좋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으신가요? 한국 증시가 글로벌 증시 대비 상대적 강세를 보이기 시작한 시점에 주목합니다. 2019년 하반기부터인데요. 반도체 업종이 개선세를 보이고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던 시점이고요.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반도체 외에도 뭐 이외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에 인터넷, 2차 전지, 제약 바이오 이런 업종들, 그러니까 고성장 고밸류 종목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에 편입되기 시작했던 시점이 2019년 하반기부터입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서 본다면 코스피 탑10 종목을 본다면 반도체 2개 종목, 그리고 2차 전지 2개 종목, 제약 바이오, 그리고 인터넷, 자동차. 어떻게 보면 한국판 뉴딜 정책 그리고 글로벌 4차 산업혁명 트렌드와 신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 트렌드에 발맞출 수 있는 대표주들이 시가총액 탑10 안에 딱 잡혀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글로벌 증시 중에서 정책에 대한 수혜, 업황 턴어라운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정책 동력 이런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맞물리는 구간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한국 증시가 가장 주목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그동안 금융위기 이후 상대적 저평가받아왔던 한국 증시 매력, 코로나19를 계기로 경기나 기업 실적에 대한 매력도가 계속적으로 부각되고 있어서 향후 2021년, 2022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한국 증시가 글로벌 넘버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유심히 들어보니까 내년에도 주식 투자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좀 관여를 해야겠다. 물론 비중도 좀 늘려야겠다. 이런 좀 얘기까지 좀 들리는데 지금 우리 밑에 이제 우리가 한번 그 자막을 넣었듯이 2,800이면은 12개월 선행 PER로 13.2배 정도 되고 대만은 지금 제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지만 16배 정도 된다고 치고 미국이 한 21배, 22배 된다고 치는데 아까 제가 말씀하신 내용을 좀 유심히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톱10 내지는 실적이 좋게 나오는 회사들을 면면을 살펴보면 과거와는 다르게 고성장, 고밸류 주식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네. 된다면 지금의 13.2배가 과거의 10배랑 비슷하게 비교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15배가 가도 무리가 없는 상황이 된다. 그렇게 저는 들리고 그게 좀 합리적인 얘기 같은데 이경민 팀장께서는 제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배까지 간다. 그렇게 단정져서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거의 13배가 지금과는 다르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상단을 막아놓기보다는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또 하나 생각해 보실 부분들은 이들 업종, 앞서 말씀드렸던 고성장 고밸류 종목들이 시가총액 탑10 안에 들어가고 이들 종목 업종들의 영향력이 커지다 보니까 상승력도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되돌아서 생각을 해보시면 올해 8월 코스피가 2,450에 도달하고 한 2, 3개월 옆으로 기간 조정을 거치는 동안에 그 당시에도 13배였습니다. 2,450포인트가. 그런데 지금은 2,800이 13배죠. 4개월 동안 350포인트의 상승 여력이 확대되었다는 점들은 이익 전망이 그만큼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런 흐름들은 아마 2021년에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코스피 3,080 타겟을 상향 조정할 가능성도 열려있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프리미엄도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조심스럽게 시장에 접근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자로서.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이제 변수들이 좀 있을 텐데 우리가 좀 체크할 만한 변수들이 좀 있나요? 1월, 2월에? 1월 초에는 올해 이번 12월 말 1월 초에는 경제 지표들을 좀 확인하실 필요하겠는데요.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지 1월 1일 발표된 한국 수출 지표를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다 나쁘다라기보다는 예상치보다 좋은가 나쁜가 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월 달에는 이제 12월 경제 지표들 그리고 4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서 이런 기대감 그리고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올라왔던 증시와 펀더멘털 간의 괴리를 좀 확인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 단기 과열이나 밸류에이션 부담이나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다시 한번 경제 지표가 좋고 실적이 예상보다 더 좋은 그림을 만들어주면서 상승을 지지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펀더멘털 경기와 실적과 주가 간의 괴리가 너무나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좀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 돌아야 할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4분기 경제지표라든지 12월 경제지표라든지 4분기 실적이 시장이 기대하는 것만큼 충족시켜주고 서프라이즈를 기록할까에 대해서는 좀 퀘스천 마크를 갖고 보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은 보수적으로 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겠네요. 네. 그런데
지금 약간 다소 걱정이 되는 것은 3월에 공매도가 이제 재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네. 시장에 미칠 영향이 어떻겠습니까? 뭐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수급적으로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 수 있는 변수고 수급적으로도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변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금융당국에서 보완책을 마련을 하고 있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기업 실적, 경기 이런 쪽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수급 변수가 시장의 추세를 바꾸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 재개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흔들리게 된다면 비중 확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방향성 자체를 흔들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수급 교란 요인, 변동성 확대 요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내년에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섹터 딱 한 두세 개만 딱 골라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뭐 최근 강한 섹터라고 볼 수 있겠죠.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구조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는 인터넷, 이체전지 계속적으로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판 뉴딜 정책이 있지만 글로벌 전반적으로 한국판 뉴딜 정책 같은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점이 2021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뭐 따라서 뭐 갈 길은 굉장히 멀고 앞으로도 멀리 갈 겁니다. 물론 그 와중에 좀 비도 올 수 있고 흔들릴 수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비중을 높여가시면서 주도주, 주도 섹터, 성장주, 수출주 계속적으로 비중을 유지하거나 확대해 나가시는 전략이 2021년에도 유효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대신증권의 이경민 투자전략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